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진세 인리치먼트 테스트랑 그다음에 시각화에 대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공지한 대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제 지원톨로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텐데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여러분들 논문 읽으면서 그 패스웨이 혹은 뭐 진세 인리치먼트 스코어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작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면 아마 저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운 이 생물학 데이터, 그다음에 생물통계학, 그다음에 R 코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에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생물학 데이터 코딩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보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실 불리긴 해요. 뭐 패스웨이 인리치먼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패스웨이 애널리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근데 이제 조금 더 포멀하게 제 생각엔 진세 인리치먼트라고 부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 왜냐면 패스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유전자 혹은 단백질들의 합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했던 실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논문들, 그다음에 지금 보는 그 페어 멀티오믹스 데이터에서도 실제로 어떤 그 유전자들, 그다음에 단백질들이 각각 조건에 따라 변화됐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인트로덕션을 이번 시간 때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고 다음번 시간 때는 그 이제 관련된 그 데이터셋들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논문 피겨를 그리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R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아마 유용하게 사용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진서 인리치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초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하이스루풋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면 이제 거기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유전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유전자가 RNA-식에 의해서 뭐 대조군이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얼마만큼 변했다라고 하는 뭐 차발현 분석을 한다든지 뭐 차발현 단백질 분석을 하는 뭐 프로테오믹스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나 많은 유전자들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드는 질문은 과연 어떤 유전자들이 어떤 패스웨이에서 등장을 하는가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진세 인리치먼트, 뭐 패스웨이 분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통계적인 분석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게 특정한 패스웨이에 얼마만큼 인리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분석들을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하는 분석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이제 실험 샘플들을 모으고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 여기서 보는 예전에 보는 뭐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RNA 시퀀싱 데이터, 그다음에 매스펙 데이터 같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실제로 특정한 그런 바이올로지컬 샘플 혹은 바이올로지컬 컨디션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유전자들을 이제 찾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몇몇 유전자들이 변했다라고 하면 그 유전자들이 실제적으로 패스웨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뭐 지금 하는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커리어 동안 하는 분석에 아주 기본적인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마치 뭐 요즘 시대에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흔하게 하는 그런 분석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그 다음에 문제냐? 여러분들이 측정한 어떤 데이터로부터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을 얻게 됐는데 그 유전자들이 생물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뭐 어렵다고 하는 게 뭐 내가 알고 있는 유전자를 그게 유전자가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이런 식으로 보면 뭐 어려운 게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유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의 할스로프 분석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유전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비교한 조건에서 어떤 A라고 하는 유전자가 굉장히 크게 시그니피컨트하게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된 유전자가
실제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단박에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는 이미 뭐 5만 개, 6만 개 이런 유전자들이 있고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만 하더라도 한 2만 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로지컬 펑션을 아는 게 사실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이오로지컬 펑션을 어떻게 하면 내 데이터에 좀 관계를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연관하여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연관을 시킬 때 뭐 특정한 그런 펑션이나 아니면 특정한 패스웨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또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펑셔널 그룹, 패스웨이 그룹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특정한 패스웨이가 내가 보고 있는 유전자에서 크게 변화됐는가 이런 류의 분석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이제 결국에 진셋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세포 실험을 한다, 세포의 그런 셀 사이클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스핀들이라고 하는 그런 패스웨이에 관련된 유전자들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이토틱 뭐 디비전에 들어가는 뭐 스핀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세 가지 유전자 정도가 있다. 뭐 이런 식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튜머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P53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온코제닉 패스웨이이기 때문에 P53에 관련된 그런 유전자들을 또 사용을 해가지고 이 유전자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자폐증을 연구하기 때문에 자폐증의 신경생물학적인 원인들, 우리가 보통 오티즘 뉴로바이올로지라고 하는데 그 오티즘 뉴로바이올로지에 관련된 몇 가지 대표적인 유전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자폐증 환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FMRP라고 하는 그런 레귤레이터에 붙는 유전자라든지 뭐 사이냅스에 관련된 유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런 특별한 관심사들을 모아놓는 거를 우리가 진셋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우리가 하는 티피컬한 그런 형태의 진셋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네트워크를 볼 수가 있죠.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다른 유전자들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마치 사람처럼 그래서 그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전자들끼리 단백질 결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레귤러토리 결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그널링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네트워크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한 그런 것도 펑셔널 그룹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패스웨이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특정한 생물학적인 현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자들, 특별한 1대1의 그런 인터랙션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그런 현상 안에서 기록이 되는 그런 유전자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분석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진셋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셋 분석이라고 하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 생물체라고 하는 거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개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기능적인 그런 구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딱 세포만 놓고 보더라도 세포 안에 세포 핵이 있고 뭐 마이토콘드리아가 있고 뭐 ER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획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렇게 구획화가 되어 있는 이 각각의 부분들마다 이제 담당하고 있는 단백질이나 아니면 담당하고 있는 유전자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5만 개, 6만 개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유전자들을 굉장히 각각 다른 그런 단위로 나눠 가지고 각 단위에 들어가는 그런 단백질들 혹은 유전자들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뉴클리어 포어라고 하면 뭐 유전자 AAA부터 ABC까지 있다. 라이보좀 이런 유전자 있다. 셀 사이클 이런 유전자 있다. P53 이런 유전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유전자 세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RNA-식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유전자의 발현량의 차이를 본다라고 하면 그 특정한 유전자 셋이 얼마큼 변화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들만의 발현량의 차이들을 봐서 뭐 특정한 그런 패스웨이가
유전자 발현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를 할 때 시그니피컨트하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러면 통계적으로 어떤 분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나누게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각각의 유전자들이 갖고 있는 그 관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대표됐던 데이터베이스는 아마 여러분들 뭐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봤겠지만 지논톨로지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논톨로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각의 패스웨이들을 이제 일종의 종류별로 모아가지고 백과사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유전자가 하고 있는 그런 펑셔널한 패스웨이들에 대한 아노테이션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각 패스웨이에 담당하는 유전자들이 무엇인지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그런 뭐 인간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들을 보시면 뭐 마우스도 있고 마이크로바이옴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스피시스의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어떤 패스웨이들도 존재하긴 해요. 굉장히 컨저베이션이 높은 뭐 예를 들어서 DNA 레플리케이션이라든지 셀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 유카리오트 전반에 관찰되는 뭐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각각의 스피시스마다 스페시픽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진원톨로지는 이런 형태의 그런 하이라키를 가지고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셀룰라 컴포넌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핀들까지 이런 식으로 패스웨이를 구별을 할 때 뭐 셀에 들어가는 부분, organ에 들어가는 부분, 뭐 셀이라고 하면 인터셀룰라, 오가네 파트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터셀룰라 파트라고 하면 사이토스켈레톤 파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쪼개지는 그런 형태의 하이라키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패스웨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들어가는 진셋들도 마찬가지로 관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상위에 들어가는 패스웨이를 우리가 페런트 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에 들어가는 이 패스웨이들을 패스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텀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상위의 개념, 하위의 개념으로 페런트 텀, 차일드 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르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페어런트 텀과 차일드 텀은 차이들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페어런트 텀은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다, 유전자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핀들까지 내려가는 파트들을 봤고요. 지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파티션된, 그러니까 굉장히 잘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데이터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몰레큘러 펑션으로 존재를 하고, 두 번째는 셀룰러 컴포넌트에 대해서 존재를 하고, 세 번째는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에 의해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몰레큘러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바이오케미컬 액티비티나 뭐 카이네이즈 액티비티, 라이게이즈 액티비티 같은 것들, 뭐 인비트로 바인딩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는 분자적인 기능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셀룰러 컴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그 셀을 구성하는 그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걸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가는 거, 뭐 스핀들에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셀과 몰레큘 중심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인트라셀룰라 혹은 오간의 레벨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들을 다 담고 있고 그래서 뭐 DNA 레플리케이션이나 아포토시스나 디벨롭먼트처럼 조금 더 상위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이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하이퍼링크들이 존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그 뭐 커리어 동안에 뭐 특정한 패스웨이 혹은 특정한 그 몰레큘러 펑션에 대해서 보통 연구를 하게 될 텐데 그 경우에도 레퍼런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원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그런 스트럭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획화들은 일종의 레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 루트에 있는 개념부터 이제 레벨 1, 레벨 2, 레벨 N까지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하이라키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이라키 간에는 약간 서큘러한 폼도 갖고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그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탑다운되는 그런 형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진온톨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진온톨로지의 대안들을 같이 보면 조금 재밌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케그라든지 리액톰이라든지 아니면 위키패스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진온톨로지보다 훨씬 더 잘 나눠지는 그런 파티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온톨로지, 진셋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상위, 하위의 개념들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그런 통계적인 분석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루트로 보통 많이 보는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레벨 1에 뭐 시그널링도 있고 이뮨 시스템도 있고 뭐 피그멘테이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뉴얼한 시스템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각각의 차일드 텀들은 굉장히 다른 형태의 그런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당연하게도 같은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로부터 존재를 했지만 굉장히 나눠지는 형태의 그런 데이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약간 우리가 궁금하고 좀 약간 의문이 되는 지점은 뭐냐면, 그럼 과연 진온톨로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처음에 구성이 됐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온톨로지라고 하는 건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만들어야 될 텐데, 우리가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다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온톨로지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거기 진온톨로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뉴얼하게 데이터를 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실험이 딱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 한 번에 진온톨로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진온톨로지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 뭐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 그 다음에 연구의 그런 하이서프 데이터들을 고려해가지고 가능할 것 같은 그런 패스웨이 유전자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래서 진온톨로지를 쓸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논문을 쓸 때 아주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좀 좋은 건 그러니까 좀 가지면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일괄적으로 같은 진온톨로지 그 버전을 사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 매뉴스크립트 작성을 하거나 분석을 할 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진원톨로지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분 쓰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막 그렇게 컴퓨테이션하게 하드한 프로세스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막 뭐를 이제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한 스크립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기억을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너무 막 뭐 2년 전의 데이터랑 지금 거랑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디논톨로지 에비던스 코드가 있다 기억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에비던스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구성됐던 정보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아노테이션, 이네리턴스도 앞서 본 개념과 똑같고요. 이제 좀 하나 또 고려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기능만 갖고 있지 않고, 유전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굉장히 다양한 멀티펑셔널한 혹은 플레이트로픽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가지 그런 터미놀로지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진원톨로지에 잘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전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진원톨로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일대 다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유전자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정보들, 다양한 패스웨이들의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원톨로지 안에 굉장히 많은 터미놀로지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제공하는 거에는 EBI, 유러피안 바이오인포메틱스 인스티튜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진원톨로지를 봐도 되고, 아니면 아미고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도 되죠. 보통 아미고가 저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지논톨로지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비슷한 유사한 그런 패스웨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를 해요. 캐그라고 하는 것도 있고 PFAM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디지즈 헙 아니면 엠시그 DB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패스웨이랑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은 그 패스웨이랑 프로세스는 거의 우리가 뭐 차이를 두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그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 인비트로 성격의 그런 신테릭 바이올로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프로세스라고 하는 터미놀로지를 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컨티뉴어스한 의미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셀룰라 레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라고도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들을 조금씩 약간 생각을 둬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캐그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에 들어가는 그 단백질들과 그다음에 그 단백질들이 어떻게 시그널링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MAPK라고 하는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를 갖기까지의 그 포스폴레이션이 변화되는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그 데이터베이스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진셋을 접근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지논톨로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 컨덕터, 우리 그 아래에서 배웠던 그 바이오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을 갖고 있을 때 쓰는 데이터베이스들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컨덕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특정한 특정한 스피시스 그러니까 사람이면 뭐 호모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다운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으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니까 이제 이미 잘 구축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캐나다 그룹에서 만든 디지즈 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이거는 많이 쓰지는 않지만 아마 이제 인간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이걸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엠시그 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가서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관련된 그런 그 패스웨이들 정보들을 하이라키컬하게 잘 제공을 하고 있고 지논톨로지뿐만 아니라 뭐 캐그라든지 바이오 카르타 뭐 젠맵이라든지 리액톰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패스웨이 커먼스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위키피디아 형식의 위치진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또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CDB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여기 이렇게 저희가 봤는데요. 보시면 카테고리화해서 나누는 그런 그룹들이 있죠. 그래서 C1 그룹부터 여기는 C5까지 있지만 요즘에 이제 C7, C8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각각의 다른 그런 뭐 지논톨로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트랜스크립션 팩터 바인딩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식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저닝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MCDB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인간 쪽 연구를 할 때는 뭐 다른 거 안 쓰고 그냥 MCDB 하나만 써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정보들 볼 수가 있고 그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들의 정보들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하는 거에서 다운 레귤레이션이 된 유전자들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요 페이퍼 이 펀메드에 있는 요 페이퍼에서 이제 얻어낸 데이터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알츠하이머 디지즈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히포캠퍼스 유전에서 다운 레귤레이션이 나타낸 유전자가 무엇인가 이런 거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00개 유전자, 1,121개 유전자가 있고 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들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 그 뭐 관계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 보면 p-value나 뭐 이런 것들도 또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네, 뭐 아주 간단한 뭐 팁이긴 하지만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말이 나온 김에 그 여러분들이 그 보통 지논톨로지 분석을 하면 우리가 사실 이제 오늘은 인트로덕션을 다루고 다음 시간 때 이제 간단한 그 R 코딩을 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저도 매번 R 코딩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내가 어떤 논문을 읽었는데 뭐 어떤 유전자 몇 개 리스트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그 유전자 리스트만 빠르게 지온톨로지 보고 싶잖아요. 그럴 땐 저도 보통 그냥 아미고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미고에 가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유전자들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CM3, CM4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넣어볼까? 네, 만약에 여기서 한 4개 정도의 유전자를 우리가 찾았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통계적인 계산값이 이렇게 주죠. 그럼 대략 빠르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유전자는 뭐 DNA 레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유전자다. 뭐 더블 스트랜드 리페어를 만들 때 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유전자들의 이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들어가서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죠. 주로 MCM4라고 하는 건 DNA 메타볼리즘에 관련된 유전자구나, 뭐 DNA 레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유전자구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볼 때 빠르게 보려면 아미고에 와서 그냥 보는 게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논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발표 자료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R 코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갑시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셋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진셋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가, 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가장 더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 때 이제 코드를 연습해 보는 거는 그 중에 하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유전자의 리스트들이 어떤 패스웨이에 중점적으로 나타나는가를 보고 싶을 땐 우리가 보통 그 분석을 enrichment tes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유전자가 enriched for something 이라고 하면 그 유전자가 특정한 패스웨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분석들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얻어낸 RNA 시퀀싱 데이터나 프로테믹스 데이터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튜머랑 노말 조직을 비교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튜머가 여기 있고 노말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 두 가지 간의 그런 정량값의 차이들을 어떻든지 간에 그거를 이제 폴드 체인지에 대한 경우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튜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높은데 노말에서는 이 정도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노말에 대비해서 튜머가 이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폴드 체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로그 값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t-테스트나 리그레이션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뭐 어떤 형태든 이펙트 사이즈로 나타내는 그 정보들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고민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노멀 튜머를 비교를 했는데 한 100개 정도의 그런 유전자들이 폴드 체인지가 2배 이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폴드 체인지가 2배 이상 나타나는 게 실제적으로 튜머에서 unregulation 되는, 많이 나타나는 유전자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2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임의적인 숫자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1.1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사실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그렇죠? 2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럴듯한 서사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의
룰을 정해주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시험들마다 꽤나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전자가 그 발달하는 과정에서 하플로 인서피션트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플로 인서피션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전자가 우리가 보통 인간에겐 두 쌍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두 쌍이 다 발현이 돼야 되지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쌍이 없어지면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통 질병 연구를 할 때 쥐를 만들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해철자이고스 넉다운 마이스를 만드니까 넉아웃 마이스를 만드니까 그렇죠? 완전하게 넉아웃을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 두 쌍 중에 하나만 이제 딜리션을 만들어 가지고 한 카피만 이제 익스프레션이 되도록 만든 그런 쥐라고 트랜스제닉 쥐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RNA 시퀀싱으로 측정을 하면 그 유전자에 대해서는 그 와일드 타입 쥐에 비해서 50% 정도만 유전자의 발현량이 적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플로 인서피션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그런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두 배의 차이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혹은 세 배의 차이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임의적인 기준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근원적인 질문은 두 배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세 배 차이에 나타난 것보다 더 적은 변화인가? 라고 하는 것도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바이올로지컬하게는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라이보조말 RNA라고 하는 유전자가 튜머에서 5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라이보조말 유전자가 진짜로 어떤 튜머 발생에 중요한 유전자일까?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죠. 근데 라이보조말 RNA가 튜머 제네시스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생각하기 힘든 가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적인 의미와 실제적으로 바이올로지컬한 의미에 대해서는 항상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스레시홀드를 정해가지고 접근하는 게 항상 옳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전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실제로 어떤 스레시홀드를 정해서 그 스레시홀드를 넘어서는 어떤 유전자들이 여러분들이 추출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배 이상의 어떤 익스프레션이 높아진 경우들을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2배 이상 높아진 유전자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특정한 패스웨이에 오버랩이 되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유전자 대비해서 높아진 유전자들이 얼마만큼 오버랩이 되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뭐를 사용을 하는가? 일단은 뭐 랜덤 샘플링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특정한 유전자들 뽑아낼 수도 있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피셔 테스트예요. 그렇죠? 피셔 테스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논 패러메트릭하게 특정한 빈도를 놓고 봤을 때 그 빈도에 대비해 가지고 내가 특정한 패스웨이에 시그니피컨트하게 나타나는 유전자가 얼마만큼 오버랩이 되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내가 측정했던 유전자가 2만 개라고 했을 때 시그니피컨트하게 올라가는 유전자 그 중에 100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만 대 100이니까 1대 200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무작위로 추출을 하게 되면 무작위로 한 100번씩 추출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1대 200의 레이쇼를 유지한 그런 유전자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특정한 패스웨이, 예를 들어서 P53의 패스웨이를 딱 놓고 봤더니 P53의 패스웨이가 100개 유전자인데 그 중에 시그니피컨트하게 나타난 유전자가 오버랩이 되는 경우가 30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3대 1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대 200에 갖고 있는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그니피컨트하게 높아진 유전자는 P53에 대부분 속한 유전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율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가장 쉬운 형태의
그런 계산들, 아까 아미고에서 봤던 계산이라든지 여기서 MCDB에서 보는 이 p-value의 계산들은 이제 대부분 피셔 테스트를 통해서 계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데이비드라고 하는 툴을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도 대부분 피셔 테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진셋 분석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게 될 그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배우게 되면 뭐 데이비드 그렇게 구입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피셔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레시홀드를 정해가지고 특정한 비율들을 임의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율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스레시홀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임의적인 그런 기준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펑션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특정한 조건보다 1%만이라도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분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인리치먼트 테스트가 필요하고, 이 인리치먼트 테스트를 우리가 보통 GSEA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이런 그 분석 방법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특정한 스레시홀드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GSA는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 GSA 방법을 랭크 테스트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됩니다. 혹은 어떤 경우는 큐뮬레이티브 테스트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제가 자세한 메소드를 작성을 했는데 아주 쉽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랭크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RNA 시퀀싱을 하면 2만 개 유전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2만 개 유전자가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RNA 시퀀싱을 했을 때 들어가는 모든 유전자의 개수가 2만 개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2만 개 유전자를 이제 튜머와 노말로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튜머 대비 노말을 비교해봤더니 튜머에서 높은 레이시오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튜머에서 폴드 체인지가 큰 유전자부터 폴드 체인지가 낮은 유전자까지 1등에서부터 2만 등까지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폴드 체인지가 제일 큰 유전자부터 제일 작은 유전자까지, 그리고 그 폴드 체인지는 튜머랑 노말을 비교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랭크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1등부터 2만 등까지 폴드 체인지가 이렇게 따라라락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등이 내는 1등의 유전자는 튜머에서 10배 높게 나타나는 유전자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에 이제 그 꼴등인 유전자, 2만 번째 유전자는 튜머에서 10배 낮게 나타나는 유전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은 아마도 튜머와 노말이 차이가 없는 그냥 1대1의 비율을 갖고 있는 1대1의 익스프레션을 갖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튜머에서 높게 나타나는 유전자, 이쪽에는 노말에서 높게 나타나는 유전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특정한 진셋을 여기에 이제 투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넣고 싶은 유전자 진셋을 생각을 하면 특정한 진셋을 먼저 생각하지 맙시다. 아주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해서 이 2만 개 유전자 중에 그냥 100개씩 유전자를 랜덤하게 계속 추출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100개 유전자가 1등부터 2만 등까지 어떻게 분포를 할까요?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아마도 뭐 1등 뭐 이렇게 뭐 100개가 균등하게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P53 유전자 셋을 100개짜리 유전자 셋을 이렇게 넣으면 P53 유전자는 이런 식으로 1등 쪽에 주로 몰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P53이 튜머에 연관되어 있는 패스웨이이기 때문에 아마도 P53에 높게 나타나는 유전자로, 대부분 튜머에서 높게 발현되는 유전자로 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특정한 진셋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서 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튜머 노말 데이터셋에서
여러분들 랭크를 매기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스트로 사이트에 대한 유전자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뿌린다라고 하면 에스트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암 발생에 이게 뭐 폐암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주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거의 랜덤하게 여기 이렇게 분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치우침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으면 자주 보는 이런 형태의 큐뮬레이티브 펑션, 이 그래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실제로 얼마만큼 우리가 랜덤하게 선택했던 그 진셋만큼 랜덤하게 선택했던 유전자들을 선택했을 때 얼마만큼 더 인리치먼트 스코어가 높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등부터 2만 등까지 있을 때 이 각각의 랭크들에 대한 합보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그 샘플링을 했을 때 합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퍼미테이션 테스팅을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적인 이제 인리치먼트 스코어를 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특정한 패스웨이들이 높게 나타나는지 혹은 낮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때 GSVA, 그다음에 G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툴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튜토리얼, 그다음에 R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GSVA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컨덕터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겠지만 R에서 쓰는 그 패키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쉽게 그 여러분들 논문에서 봤던 그런 인리치먼트 테스트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G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버전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래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굉장히 손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SVA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그 진세 인리치먼트 랭킹 기반의 테스트에 해당을 하고 G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피셔 익젝트 테스트와 유사한 그런 논 패러메트릭 테스트를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은 우리가 튜토리얼 때 더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